안녕하세요. 늦게 핀 꽃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모두 저마다의 인생에서 꽃을 피우며 살아가시겠죠. 색깔도 모양도 다 다르지만 자신의 땀과 눈물로 피어난 꽃이기에 각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늪이었습니다.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쓸수록 더 깊게 빠져버리고 마는 수렁과도 같은 삶이었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7살 때까지는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 전 가정에 거센 폭풍이 불어왔어요. 엄마가 뒤늦게 찾은 사랑에 눈이 멀어 집을 나간 거였습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남자에 미쳐서 자식도 내팽개치고 집을 떠나버린 것. 불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엄마가 없어져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는데 아빠를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술 가져와, 술. 아빠, 배고파요. 네가 몇 살인데 밥도 혼자 못 먹고 징징거려? 밥 먹고 싶으면 네 엄마 데려와. 전 겨우 8살이었어요. 엄마가 떠난 후 아빠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찬도 없이 맨밥으로 끼니를 때웠고 그마저도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빠가 술안주로 먹는 생라면을 부셔 먹었어요.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왔지만 아빠는 절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완전한 고립 상태로 지내던 어느 날 어쩐 일인지 술을 안 마시고 멀쩡해 보였던 아빠가 어디 갈 데가 있다며 따라 나오라고 하더군요. 어디 가는 거예요? 너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주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조용히 하고 따라와. 버스를 타고 멀리 갔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몰랐지만 집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어스름한 새벽, 공장처럼 보이는 곳, 높은 담벼락이 세워진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웬 종이 팻말을 목에 걸어주더군요. 전 그때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몰랐어요.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알았지? 날 밟으면 안에서 사람이 나올 거다. 아빠는 어디 가는데요? 네 엄마 잡으러 가야지. 엄마, 어디 있는데요? 넌 몰라도 돼. 거기서 잘 먹고 잘 지내라. 휘청거리며 골목을 돌아 사라진 아빠.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달달 떨면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뜰 무렵 육중한 철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와 제 목에 걸린 팻말을 뚫어져라 바라보더군요. 저는 고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아까 전부터요. 많이 기다렸구나. 춥지? 들어가자. 등을 떠밀리며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한번 들어가고 나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땐 몰랐습니다. 널따란 운동장이 보였고 정면에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 보였어요. 곧장 저를 1층에 있는 사무실로 데려가더군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목에 이런 팻말을 걸어놓고요. 편지도 아니고 상자 쪼가리를 목에 걸어놓다니. 더도 참. 예, 너 몇 살이니? 이제 8살이요. 그렇구나. 이름이 뭐니? 김영준이요. 여기에는 많은 애들이 있어. 무책임한 부모들이 막무가내로 문 앞에 두고 가서 오게 된 애들이지. 너처럼. 여기서 밥도 주고 재워도 줄 거야. 그런데 영준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하라는 거 잘하고 말썽 피우지 말고 지내야 한다. 알겠니? 네.
밥을 주고 재워준다는 말만 귀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집에서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원장님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명목상 고아원이었지만 사실은 노동소였어요. 저는 고작 8살이었는데 제 또래의 아이들, 그보다 더 어렸던 애들, 형 누나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한 덩이의 주먹밥을 먹은 뒤 곧장 작업실로 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인형눈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주변에 선생님, 사실상 감시자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쉴 틈 없이 인형에 눈을 붙였어요. 접착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에서 2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세수를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였는데 거의 고아원 친구들이 전교생의 반이었던 것 같아요. 봉고차를 타고 우르르 학교에 갔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봉고차를 타고 고아원으로 가서 오후 작업을 했죠. 학교에서는 고아원 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고 고아원 애들도 학교에서 고아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 어느 정도 협력관계였던 게 아닐까 싶네요.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과 안면을 튼 뒤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형 눈 붙이는 거 그거 왜 해야 해? 처음에 못 들었어? 공짜로 밥 주고 공짜로 재워주는 게 아니라잖아. 여기서 밥 먹고 지내려면 해야 하는 거야. 그래? 근데 너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나는 7살 때 왔고 지금은 10살이야. 나보다 형아네. 형아라고 해. 그리고 이런 이야기 조교님들, 아니 선생님들한테는 하지 마. 괜히 너 혼나. 알겠어. 그래도 학교라도 보내주는 게 어디야. 여기 오래 있던 형아들 말로는 원래 학교도 안 보내줬었대. 근데 형아는 이름이 뭐야? 난 철수. 난 영준이. 알아. 너 이름 부르는 거 들었어. 근데 형아, 여기서는 언제 나갈 수 있어? 어른이 되면 갈 수 있어? 아니면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면 나갈 수 있는 거야? 어른이 되면 나갈 수 있대. 근데 그 전에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와서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 너 여기에 누가 데려다 줬어? 아빠가. 엄마는? 엄마는 집을 나갔어. 그럼 뭐 데리러 올 사람 없네. 나도 그러거든. 아무튼 혼나지 않으려면 말 많이 하지 않고 일 잘하면 돼. 그게 전부야. 알겠어, 형아. 비슷한 또래면서 데리러 올 사람이 없다는 점. 그런데 고아원 생활을 3년이나 해서 뭔가 베테랑처럼 보이는 형아를 만난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살아야 했기에 형아를 따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인형에 눈알 붙이는 일을 했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만든 상품을 판매했어요. 판매를 한 수익은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는 데 쓰고 자립에 보탬이 된다는 거였죠. 고등학생이 되자 용접을 배웠습니다. 거의 전문 기술인으로 키워진 것 같았죠. 초등학교 때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고 중학교 때 반항심은 생겼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기에 그저 참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꿈이 생겼습니다. 형, 성인 되면 여기서 나가는 거 맞지? 나라에서 자립정착금 나온다면서 그 돈 받고 나가서 살면 되는 거 맞지? 그렇다고 하더라. 형은 좋겠다. 1년밖에 안 남았잖아. 나 나간 다음에 너도 나올 건데 뭐. 1년만 더 참으면 돼. 형, 나가서 먼저 자리 잡고 있어. 우리 밖에서 꼭 만나자.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8살 때 고아원에 왔는데 어느덧 9년이 지났습니다. 2년만 더 버티면 정착지원금을 받아 이곳을 나갈 수 있다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1년이 지나 동고동락했던 철수 형이 떠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특히 친했던 사이, 형제처럼 지냈던 터라
무척 서운하더라고요. 형, 잘 가. 우리 밖에서 꼭 만나자. 잘 지내, 영준아. 그렇게 형이 떠났고 저는 형과 함께 다니던 고교 위탁 직업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드물게 인문계학교에 가는 애들도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위탁 직업학교에 다녔어요. 거기서 배운 기술은 고아원에서 시키는 노동에 아주 쓸모가 있었거든요. 전기, 배선 작업, 용접 등 많은 걸 배웠고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죠.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 야외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교 담장 밖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영준아, 김영준. 철수 형! 형의 목소리가 틀림없었죠. 이 시간에 학교로 찾아오다니 놀랐지만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준아, 뒤에 쓰레기장으로 와. 쓰레기장 뒤쪽 개구멍으로. 알겠어. 작업 쓰레기를 치우는 척 쓰레기장으로 갔고 담장 구석 개구멍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종종 형과 학교에서 쉬던 곳이었죠. 영준아, 나 시간 많이 없어. 잘 들어? 너 거기 탈출해야 돼. 그게 무슨 소리야, 형? 20살 되면 준다는 자립 정착금 같은 거 없다고. 나라에서 나오긴 하겠지. 근데 나한테는 안 줘. 못 받았어. 뭐? 그럼 형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지내? 영준아, 고아원이 끝이 아니야. 정착금도 안 주고 자립도 안 시켜줘. 다른 공장으로 보내버린다니까? 나 간신히 도망쳐 나온 거야. 빨리 여기 떠야 하는데 너 생각나서 들렀어. 영준아, 그러니까 자립 정착 지원금 같은 꿈 빨리 깨고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서 나와. 알겠지? 공장으로 가면 더 탈출이 어려워져. 형, 그게 진짜야? 형 어디로 가는데? 나도 몰라. 일단 멀리 갈 거야. 영준아, 무사히 빠져나오고 잘 지내. 언젠가 인연이 된다면 다시 만나겠지. 갈게. 개구멍을 사이에 둔 짧은 대화가 끝이었어요. 그 뒤로 다시 형을 만나지 못했지만 형이 위험을 무릅쓰고 말을 해준 덕분에 실상을 깨달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탈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당시 나이 18살. 고아원에서 지낸 지 꼭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기회를 살피며 준비를 했어요. 잠자는 시간 소등 후에 밖에 지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아원 안에서의 탈출은 불가해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직업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 번 있는 현장 체험이었어요. 가까운 지역 건설 현장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 하루 직업 체험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유일한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감시가 덜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고아원 애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감시했기 때문이죠. 저는 최대한 멀리 떨어진 건설 현장에 체험 신청을 했고 그날이 되었어요. 머릿속은 탈출 생각으로 가득했고 긴장이 되었지만 티내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고아원 사람들을 대하며 현장으로 갔습니다. 오전에 간단한 작업 설명을 들은 뒤 각자 흩어져 맡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얼른 다녀와. 저기 뒤쪽에 간이 화장실이 있어. 감사합니다. 곧장 간이 화장실 쪽으로 갔어요. 몰래 숨겨둔 두꺼운 갈고리를 연결한 밧줄을 던져 함석 담장 위에 걸었고 곧장 밧줄을 타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야산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담장에서 뛰어내려 곧장 산을 탔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비탈길, 낙엽이 쌓인 곳에 여러 번 미끄러지며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어 시간을 쉴 새 없이 가다 보니 한 동네가 내려다 보였어요. 그 동네만 바라보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흙투성이, 먼지투성이, 헝클어진 머리에 까진 손바닥과 무릎, 만신창이의 모습이었죠. 재개발을 앞둔 동네인 건지 사람이 잘 지나다니질 않고 낡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벽에 붙어 걷고 있는데 파란 지붕집이 눈에 띄었어요. 담장이 낮은 집이었는데 마당 평상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더라고요. 무작정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누구세요? 아주머니, 저는 학생인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잠시 고민하는 듯 정적이 흘렀는데 그 짧은 몇 초가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잠시 후 삐그덕 소리와 함께 낡은 양철 대문이 열렸어요. 아주머니, 저 여기 잠시만 있어도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엉망인 모습이었는데 제 눈빛이 간절해 보였는지 아주머니가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더군요. 들어가서 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목마르죠? 물 좀 마셔요. 감사합니다.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때 마신 물이 마치 생명수처럼 느껴졌어요. 저 물 좀 더 마실 수 있을까요? 컵을 내미는 손은 달달 떨리고 그 순간 눈치 없게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상에 밥과 김치, 나물을 내오셨어요. 배도 고프죠? 차린 건 없지만 이거라도 먹어요. 감사합니다. 걸신 들린 듯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그제야 집안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마루에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있더라고요. 갓난아기 같이 보였어요. 아주머니는 아기를 안고 다독여 재우더니 무슨 일인지 말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밖에 있는 게 너무도 불안해요. 안에서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제일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몰골이 엉망인 사람한테 이렇게 대해주다니. 그냥 보이는 집 대문을 두드린 건데 제가 운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숨을 고른 뒤 아주머니께 지나온 제 삶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참 고생이 많았네요. 여기 이 방, 우리 딸이 쓰던 방이에요. 따님이 계시군요. 아니요, 이제는 없어요. 이 아기만 남기고 떠났네요. 그때서야 아주머니와 갓난아기의 관계를 알 수 있었어요. 갓난아기를 낳은 엄마라고 하기에는 아주머니 나이가 많아 보였거든요. 50대 아주머니가 혼자 손자를 키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 여전히 저는 불안한 마음에 방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누가 저를 찾으면 봤냐고 물으면 모른 척 해주시겠어요? 전 죽어도 다시 그 고아원으로는 못 돌아가거든요. 정말 몇 달을 준비해서 탈출한 거예요. 지금쯤 난리가 났을 건데 다시 잡혀서 간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하네요. 걱정 말아요. 이불은 그 안에 있어요. 고단한 하루였을 텐데 쉬세요. 아주머니는 아기를 안고 안방으로 갔고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여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몇 달 만에 제대로 먹어본 밥, 그리고 따뜻한 방. 죽은 듯이 잠을 잔 것 같아요. 다음날 눈을 떴더니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마당을 거닐고 있었어요. 조용히 나갔더니 마루에 밥을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잘 쉬었어요? 밥 차려 놓았으니 밥 먹어요. 예. 다행히 하루는 머물렀는데 도통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고민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빈손으로 탈출한 거죠? 아무것도 없이. 몸만 빠져나온 거네요? 네. 한동안 머물러도 괜찮아요. 다행히 딸이 쓰던 방이 남아있고 아기는 아직 어려서 쭉 나랑 같이 있어요. 영준 학생이 어제 해준 이야기 나는 믿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돕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를 불쌍하게 여긴 아주머니는
딸이 쓰던 방을 내주고 원하는 만큼 머물다 가라고 하셨어요. 혹시 여기까지 누가 찾아올까, 잡힐까봐 한동안은 집 밖에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망가진 물건을 고치고 아기를 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저를 잡으러 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채소와 나물을 팔고 있었는데 제가 그 일을 돕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되었지만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 짐도 잘 나르고 물건도 잘 고치고요. 그리고 아기도 잘 봐요. 공짜로 밥 먹고 지낼 수 없으니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의 선의 덕분에 그 집에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이 저는 수레를 가지고 동네 고물들을 모아 고물상에 내다 팔았고 아주머니가 장사를 마치는 시간에 시장으로 가서 짐을 나르며 가게 정리를 돕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서는 아기도 돌봤고요. 아기 이름이 뭐예요? 우리 딸은 뱃속에 있을 때 아기를 하늘이라고 불렀거든요. 태명이었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늘이 눈이 참 예뻐요. 우리 딸 눈을 닮아서 크고 맑아요. 이렇게 예쁜 애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났네요. 떠날 때 눈도 제대로 못 감았어요. 얼마나 원통하면 눈물만 주르륵 흘렸지. 어쩌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다 하늘의 뜻인 것을. 제 엄마 목숨과 바꿔 나온 거지만 태어난 생명인데. 그 집에서 1년 남짓 머물렀습니다. 19살이 되었고 계속 이 집에서 지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주머니의 일을 돕기는 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고 여기 이대로 있다가 언젠가는 붙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불안했거든요. 어느 저녁 아주머니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여기서 지낼 줄은 몰랐어요. 정말 아주머니께서 배려해 주시고 선행을 베풀어 주신 덕분에 맨몸으로 도망쳐온 제가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 곳은 있어요? 어디로 가려고요? 최대한 멀리 가려고요. 다른 지역, 다른 도시로요.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요. 여기가 그리 멀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 충분히 알겠어요. 다음날 일찍 눈을 떴는데 아주머니가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든든하게 먹고 가요. 그래도 1년 안 되는 시간 동안 잘 지냈네요. 일 도와준 덕분에 나도 수고를 덜었어요. 감사합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한 뒤 마지막으로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그 시기 똘똘 기어다니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려는 아이였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그래도 하늘이한테는 좋은 아주머니가 계시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시더군요. 옷이랑 신발 하나 챙겼어요. 가다가 간단하게 먹을 거랑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지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도 아주머니도 잘 지내세요. 엄마가 있었다면 아주머니와 비슷한 나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엄마와 아빠라는 사람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내 삶에 가족 같은 건 없다. 진짜 세상에 나아가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옷 신발뿐 아니라 약간의 돈도 챙겨주셨어요. 저는 그 지방을 떠나 서울로 갔습니다. 복잡한 거리, 분주해 보이는 사람들 사이를 한참 헤매다 낡은 여관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없이 장기 투숙을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여관비는 낼 수 있고 뭔 일을 하는데? 저 일합니다. 방값은 밀리지 않고 낼게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다 내일 내겠다, 며칠 뒤에 내겠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 아주 배째라 하면서 진상짓들을 해.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내쫓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밀린 반값이야 받으면 다행이지. 근데 그것보다 더 고약한 것들이 뭔지 알아? 아니요. 방에서 술 처먹다 뒤지는 거. 그게 제일로 고약한 짓이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돼. 그럼요. 걱정 마세요. 주인이 방을 내주자마자 신신당부를 하는 걸 보니 여관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나 보다 생각을 했죠. 죽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부모한테 버림받고 고원에서 그 노동에 시달리다가 살겠다고 살아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탈출을 한 건데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건데 죽다니요. 가진 돈 하나 없었지만 건강한 몸, 체력 하나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인력사무소에 갔고 노가다 현장을 뛰었습니다. 매일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받는 돈이었어요. 죽어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았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매일 받는 일당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겠다 그런 계획은 딱히 없었지만 건설 현장 일이 체질에 맞았고 일을 잘한다고 인정도 받게 되었어요. 노가다 2년차. 더 이상 인력사무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작업반장님이 현장 옮길 때마다 불러주신 덕분에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었죠. 4년차가 되었을 때 여관방을 벗어나 작은 월세방을 얻었고 30살까지 노가다를 뛰며 착실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0이 되었을 때 모아두었던 돈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현장 자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철근과 기타 공사용 자재를 취급했는데 건설 현장 규모가 크면 수십 개의 업체가 자재를 납품하거든요. 사실 메이저 건설사가 꽉 잡고 있는 곳이 많았지만 작은 회사로 시작을 해서 회사의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년에 공사 2개 이상 진행하기도 어려웠지만 좋은 철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했고 10년 넘게 한 분야를 판 결과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30 후반 뒤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가정도 이루었네요. 여보, 나 임신이래. 임신 맞대. 그게 정말이야? 나도 이제 아빠다. 이제 우주차야. 갈 길이 멀다. 여보, 정말 이제 몸 관리해야 해. 당신 먹고 싶은 거 없어? 뭐든지 말해. 딸기가 먹고 싶은데 아직 철이 아니라 어렵겠지? 딸기? 알겠어. 안 되는 게 어딨어? 당신이 먹고 싶다는데 당장 구해야지. 아내를 만난 건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때만 해도 한창 사업을 키워가던 중이었고 안정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부모도 없이 혼자 자란 저였기에 아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었어요. 오히려 아내가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무책임한 부모, 고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시설. 당신은 정말 생존자야. 부모 보살핌도 없었고 지원도 없이 오롯이 당신이 읽어낸 거잖아. 난 그런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나는 책임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아내 역시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어머니 홀로 키운 딸이었어요. 장모님 또한 저를 애틋하고 또 대견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경희가 한다는 거 말린 적은 없네. 자기가 원하는 거 뚜렷하고 한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해내는 애였어. 30 중반이 다 되도록 혼자니까 주변에서는 더 늦기 전에 선이라도 보게 해라. 시집 보내라 난리였지만 난 하나도 걱정 안 했어. 경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련히 가겠거니 했지. 김서방 자네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다는 그 사실이 그저 애틋하기만 하네. 험한 세상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낸 것 아닌가. 그런 의지와 뚝심, 책임감으로 경이 아껴주며 가정을 잘 책임질 거라고 믿어. 다만 걱정되는 것은 어떤 것이?
뭐 사람들이 가정환경 이야기를 괜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릴 때 보고 배운 것대로 행동을 한다고 하니까. 가정환경에서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모님. 서운한 말 해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결혼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부모란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저는 부모가 해야 하는 책임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랐으니까요. 당연한 걱정인 거 이해합니다. 다만 장모님, 저는 확고한 생각이 있고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습니다. 경험을 못 해봤기에 하나하나 배워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버린 제 부모와 정반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아끼고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내를 외롭게 하지 않을 거고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이 양육에 물질적, 정신적 돌봄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랐지만 제가 못 받았던 사랑과 책임과 헌신을 가정에 집중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고아인 저를 사위로 받아준 장모님. 걱정하는 마음을 충분히 알았기에 진중하게 제 진심을 털어놓았고 장모님은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저를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5개월 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 나이 30 후반, 아내가 30 중반이라 내심 걱정을 했는데 아이가 생긴 것은 정말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사업을 운영하느라 바빴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20대 때 노가다를 뛸 때만큼 힘들고 바쁘더군요. 일도 열심히 했지만 임신한 아내를 보살피고 집안일을 돕고 아내와 대화 나누는 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 퇴근 후 육아도 함께 했고 정말 몸이 2개라도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아내를 닮은 아기가 웃는 것만 봐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아이는 아내와 저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46의 나이, 아이가 8살이 되었고 저희는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딱 8살이었는데. 당신이 고아원에 맡겨진 나이? 맞아. 우리 예은이가 8살이잖아. 어느새 자라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학교에 간다고 하니 뿌듯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아직도 애기 같거든. 얼마나 부모 품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나이인지. 그러니까 예은이 생각하면 아직 애긴데 그 나이에 당신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 당신 결혼 전에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고 했었지? 기억 못하는 척한다. 나는 아직도 생생해. 여러 말을 했지만 당신이 받았어야 할 사랑과 돌봄, 그모까지 나한테, 우리 아이한테 쏟겠다고 했잖아. 결혼한 순간부터 오늘까지 당신은 정말 최고의 남편, 그리고 최고의 아빠야.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여보. 다 당신 덕분이지. 당신이 내 마음을 잘 붙들어주고 용기를 준 덕분에 사업도 잘 해나갈 수 있었어.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40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것.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존재.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 순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는 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날까지 나는 죽지 않고 살겠다. 제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 어느덧 번듯한 회사 사장이 되었지만 그렇게 노력해 일군 것보다 저에게 가정이 있다는 거, 그게 더 의미가 컸어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기에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했죠. 아내와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규모가 커지자 직원도 많이 늘었는데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계속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회사 사장은 많은 일을 결정하는 자리라 바빴지만 제가 꼭 빠지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는 면접 자리였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아랫사람에게 맡기는 곳도 많았지만 오래 함께 갈 사람을 뽑는 자리였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도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고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입사원 면접을 봤습니다. 사실 이력서에 쓰인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했어요. 자격증이나 경력도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런데 그날 유독 한 지원자에게 눈길이 가더군요. 한 청년이 면접장에 들어왔는데 다리를 절면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도면과 자재 수급일을 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네, 관련 분야 자격증은 있나요? 네, 캐드 자격증이 있습니다. 건축 도면이나 기계 도면 다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재 수급에는 왜 관심이 있나요? 수급이라기보다 제작에 관심이 있는 건데요. 기계나 부품 제작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걸 실제 제품으로 구현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좀 볼 수 있을까요? 청년은 본인이 작업한 도면들을 보여주었어요. 깔끔하고 꼼꼼한 도면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되는 건 역시 청년의 몸 상태였습니다. 물론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만 만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계 같은 걸 실제 구현하게 되면 공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작 과정 점검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다리를 저는 게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비슷한 캐드 실력을 가진 지원자들도 많았기에 굳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잠시 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회사 채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인재이신데 아무래도 일 특성상 개발하는 사람이 공장 다녀가며 발로 뛸 일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네요.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합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의 표정이 급속도로 어두워지는 거였어요. 보통 불합격이라고 하면 인사를 하고 면접장을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 청년의 엉덩이가 의자에 붙기라도 한 것처럼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더라고요. 옆에서 면접을 서포트하던 다른 직원이 이만 나가달라 말을 하니 그제야 천천히 일어서더니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정말 일하고 싶었는데 적극 일해야 하는데 그 말을 끝으로 다리를 절뚝이며 면접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다음 면접을 진행했는데 집중이 되질 않더군요. 머뭇거리던 모습,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청년은 다리를 절었기에 아직 멀리 못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택시비라도 줘서 보내자는 생각에 돈을 들고 면접장을 나섰습니다. 청년이 절뚝이며 막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저기 지원자분! 택시라도 타고 가세요. 제 말을 못 들은 건지 청년은 건물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같이 보였는데 실망한 청년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모시지 못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택시 타고 가세요. 청년의 손에 몇만 원을 쥐어준 뒤 청년 옆에 서 있던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고개를 들어 그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청년을 끌어안고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 네가 하늘이구나? 그건 할머니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인데 제 이름은 박민석이에요. 근데 하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당황해하는 청년의 얼굴을 본 뒤 옆에 서 있던 할머니 손을 붙잡고 울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니죠, 누구신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20년도 훨씬 넘었네요. 그때 그 파란 지붕집, 마당에 뛰어들었던 18살 소년. 그게 접니다. 에? 세상에, 영준이? 영준이었나? 네, 저예요, 김영준. 엉망인 몰골로 갑자기 나타난 저한테 먹을 걸 주시고 선뜻 방까지 내어준 아주머니. 제가 그때 그 사람입니다. 어리둥절한 청년과 할머니를 곧장 사장실로 모셨습니다. 차를 내오라고 한 뒤 다시 할머니와 청년의 얼굴을 봤는데 눈물이 흐르더군요. 어떻게 그 뒤로 잘 지냈어요? 아유 세상에나 그렇지. 그게 20년도 넘은 일이야. 우리 하늘이가 벌써 이렇게 자라서 27살 청년이 되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그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제가 있는 건데 그 뒤로 살기 바쁘다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지역에 다시 가질 않았네요. 저 그 뒤로 서울로 와서 10년 동안 노가다 일만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그 갓난아기 하늘이가 이렇게 큰 건가요? 그래요. 얘가 그때 그 아기야. 영준 총각이 하늘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우리 집에서 있는 동안 하늘이 잘 돌봐줬는데 그때 그렇게 떠나고 나서 종종 생각했어요. 어디서든 항상 몸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간이 참 많이 지났네요. 그때 50대였던 아주머니는 어느새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26년이 지났으니까요. 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죠. 영준 총각, 아니 이제 총각이 아닌가? 영준 사장님이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하늘이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늘이가 태명이었는데 출생신고하면서 민석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나는 쭉 하늘이라고 불렀거든요. 하늘이 뱃속에 있을 때 하늘이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그 이름으로 부르면 하늘에서 내 딸이 민석이 엄마가 들을까 싶어서 그랬죠. 우리 집에서 나갈 때가 19살이었나? 참, 지금 생각해도 어린 나이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저 나갈 때 옷이랑 신발 챙겨주셨잖아요. 돈도 주셨고요. 그 돈으로 여간방 얻을 수 있었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할머니. 아니, 여사님. 그래도 될까? 뭐니, 여간방에서 지냈구만. 바로 서울로 온 거야? 예. 서울에 와서 여관방 장기 투숙하며 매일 노가다 현장을 뛰었어요. 10년도 넘게요. 세상에나.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런 회사 사장이 다 되었나? 참 대단하네. 건축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이 분야에 익숙해져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여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계속 그쪽에 계신 건 아니죠? 나랑 하늘이랑 같이 그 예전 집 떠난 지가 이제 7년 됐지. 하늘이가 성인 되면서 그 시골을 벗어난 거니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 파란 지붕집이며 작고 아늑한 마당이며. 그래, 정든 집이었어. 지금은 다 허물고 다른 게 지어져서 없어졌지만 하늘이가 태어나서 20살까지 지낸 곳이니까. 그때 그 채소랑 나물 그런 가게 하셨잖아요. 그 일을 계속 했지. 나물이랑 채소 팔아서 하늘이를 키운 건데 경기도로 이사 오면서 다 정리했지만
살던 동네도 재개발된다고 하고 가게도 처분하고 재개발 보상금 받은 거랑 모아뒀던 돈이랑 해서 경기도로 올라와서 살았어. 하늘이 다리는 그게 다 내 탓이야. 내 탓.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릴 때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한창 뛰어놀며 다닐 어린 나이였는데 할머니가 일을 하는 사이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그만 떨어졌다고. 목숨은 구했지만 그 사고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뒤로 참 힘들었어. 활발한 애였는데 의기소침해져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지.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죽어라 이래서 벌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마쳤어. 근데 대학에는 갈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는 걸 알아서 차마 대학을 다닌다고는 못했어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지역을 떠나면서 경기도에 자리 잡은 뒤 여러 공부를 했는데 도면 작업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캐드 자격증을 따고 전문으로 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포트폴리오 만들고 여러 곳에 지원을 했는데 단 한 군데서도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서류는 통과하는데 면접에서 늘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다리 때문인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할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제가 벌어서 할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취업이 너무 절실했습니다. 아까 면접장에서 못난 모습을 보여 죄송해요. 아니야. 나도 그 간절함을 느꼈어. 그리고 정말 포트폴리오가 좋았거든.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뒤따라 나갔고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다. 그래도 할머니가 계셔서 잘 자랐구나. 여사님, 제가 정말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한테 여사님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당시에 자세히 하지 않았던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하늘이를 키우게 된 이야기요. 참, 운명 인연이라는 게 기구해.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나. 사실 내 딸, 먼저 떠난 하늘이 엄마가 하늘이를 가진 채 나한테 왔거든. 집을 나가 몇 년을 떠나 있었는데 어느 날 덜컥 임신을 해서 나한테 돌아온 거야. 애 아빠는 어디에 있냐고 그랬더니 임신한 걸 알자마자 떠나버렸다지 뭐야. 그래도 이 애는 꼭 낳고 싶다고. 자기가 키울 수 있다고. 엄마 미안하다고. 그랬어. 미운하고 나 내 자식 아니겠어? 낡은 집이지만 애기 나오면 그냥 딸이랑 애기랑 살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늘이 낳고 나서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 출혈이 심했다고 해. 세월이 이렇게 지나도 참 불쌍해. 10달을 뱃속에 품고 있었는데 태어난 하늘이 한 번을 안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버린 게. 그래서 그 핏덩이를 데려와 내가 키운 거지. 그게 우리 딸이 바라는 거였으니까. 잘 키우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사고가 나버렸고 잘 돌보지 못한 내 탓이고 내 책임이야. 참 마음 착한 우리 손자인데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꿈도 있는데 이 다리 때문인지 그렇게 힘들고 잘 안 되더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26년 만에 기가 막힌 만남. 정말 나 살기 바쁘다고 노가다 시절엔 그저 앞만 보고 달렸고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그랬고 가정이 생긴 뒤에는 아이 있고 살았습니다. 노가다 뛰던 시절만 해도 언젠가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했는데 이리 살았어요. 여사님이 하늘이를 잘 키웠고 훌륭하게 자란 청년이 그 많은 회사 중
우리 회사에 지원한 게,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어쩌면 그때 못 갚은 은혜를 갚으라고 하늘이 주신 기회, 뜻이 아닐까. 그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하늘이 민석 청년을 회사에 취업시켰습니다. 현장이며 공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누군가 도와주면 되는 일이죠. 그게 처음부터 맞았어요. 도면 그리는 솜씨는 훌륭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고 상의를 했고, 아내가 할머니께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찾아가 인사를 드렸죠. 경기도 너무 낡은 빌라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할머님이 이제 더 일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낼 만한 곳,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회사 근처 민석이가 출퇴근하기 가까운 거리에 둘이 살만한 깨끗한 집을 얻어드렸어요. 내가 이런 걸 바라고 그때 그런 게 아닌데. 그때 저를 품어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저를 내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다시 붙잡혀서 있던 곳으로 가게 됐을 수도 있고요. 다행스럽게 일이 잘 풀려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편히 지내세요. 민석이 이만치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석이는 가까운 곳에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맡은 일을 수준급으로 해내는 실력자라 회사 입장에서 귀한 인재를 모시게 되었어요. 도면 제작 쪽으로 쭉 잘해준다면 팀 책임자로 맡겨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여사님을 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월급도 넉넉히 챙겨주고 있습니다. 저와 민석이를 생각해보면 정말 진흙탕에서 피어난 꽃, 그리고 늦게 핀 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험난한 삶이었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가 있었기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곁을 지켜준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고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 세상은 살아갈 만한 곳,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요?